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하는데, 국제 정치에서 국가들의 목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힘이 증강이 필요한데, 이게 절대적인 힘, 상대적인 힘, 어떤 거를 국가들은 더 중요하게 여길까? 상대적인 힘을 중요하게 여긴다가 바로 방어적 현실주의자들 얘기죠. 다른 나라랑 균형을 이루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질문입니다. 2019년 한국 국력을 100이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의 가상적국, 가상적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웃나라 JC의 국력을 300이라고 가정하자. JC는 재팬 차이나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썼습니다. 10년 후 우리에게 바람직한 우리나라와 가상적국의 국력은 1. 한국이 500이 됐습니다. 우리가 5배 강해졌어요. JC는 2100이 됐습니다. 얘는 7배가 강해졌습니다. 1. 2. 한국은 50 늘었습니다. 근데 JC는 600 됐으니까 2배가 됐어요. 3. 한국은 120이 됐습니다. 20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JC는 150이 1.5배 반으로 줄었습니다. 4. 한국은 줄어가지고 90이 됐는데 JC는 폭삭 망해가지고 70이 됐습니다. 여기서 어느 상황이 제일 마음에 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국제정치 공부 별로 안 하셨어도 딱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1. 한국은 5배가 됐는데 얘네 2100이 됐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혹시 여기 있나요? 1번이 괜찮습니다. 1번.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아니 다른 나라도 잘 살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5배나 더 잘 살게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주의자입니다. 옆 나라가 7배 잘 살게 되면 부자 됐으니까 더 착해지겠구만. 이상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150이 됐는데 1.5배, 저 나라는 2배가 됐다? 이거 별로 여기 2번 대답하는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봤습니다. 3번, 우리나라가 1.2배가 됐는데 저는 반타작이 됐네. 근데 그래도 이놈이 우리보다 세네. 4번, 우리는 줄었는데 쟤는 망해가지고 우리가 더 세네. 어디 좋아하십니까? 1번은 지금 1번 좋아하시는 분은 이상주의라고 그랬습니다. 2번은 좀 그래요. 3번. 4번이 제일 난 것 같아요. 4번. 4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공부 안 했는데도 공격적 현실주의자가 이미 돼 있는. 저 4번의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지금보다 좀 가난해져요. 옆 나라는 망했기 때문에 독도 문제 해결, 서해바다 문제 해결, 이호도 문제 해결 다 해결되는 겁니다. 덤비질 못하죠. 이호도가 감히 어떻게 짓거라고 그래요, 중국이. 어떻게 독도가 더 센 나라 거를 어떻게, 일본이 독도를 자기 거라고 그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격적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설명하려면 니네가 우리보다 약하다는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세면 그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세면은 일본이 독도 짓거라는 얘기를 못 하죠. 바로 이렇게 국제정치를 힘으로 분석하면은 조금 잔인해 보이지만은 설명력이 확 오른다는 그 얘기입니다. 국제정치를 힘의 정치라고 보는 거, 이 사람들이 히틀러, 영국의 처칠,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각 국가의, 히틀러는 이제 죽일 놈으로 이제 낙인이 찍혔지만은 만약 전쟁에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이 전쟁에 이겼으면. 근데 히틀러는 왜 전쟁에 졌을까요? 못된 놈이기 때문에? 라고 분석하면 이미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힘이 약해서 진 거예요. 힘이 셌으면 이겼고 이긴 자가 영웅이 되는 겁니다. 현실주의에 의하면 전쟁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의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주의에 하면 불의가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가 지는 겁니다. 강자가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도덕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제가 아까 우리 제자가 교수님 중국의 문화는 공격적이에요, 방어적이에요. 나 그거 잘 모르는데 힘이 세면 공격적이 돼. 힘이 약하면 방어적이 될 거고. 문화보다
현재의 힘, 앞으로 가지게 될 힘, 그것이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요인이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주의. 바로 도덕 같은 거 별로 안 따지죠. 나폴레옹 프랑스에서는 영웅이죠. 뭐 졌어도 이 사람은 프랑스가 이때처럼 강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제적 시험보다 다 파워예요. 레이건, 후르쇼프, 뭐 이 사람, 오사마 빈 라덴, 뭐 힘이 세니까 저러지. 저 사람이 깡패예요? 힘이 세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힘이 약해 보세요. 김정은하고 자리를 바꿔줘 보세요. 김정은이가 미국의 힘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가 북한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과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고 그 힘은 도덕으로 판단되지 않는 겁니다. 국가 이익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다면 도덕은 어디 있나요? 도덕이 영은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외교 정책을 도덕으로 정당화를 시키죠. 도덕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그 학생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한 서너 시간 한 달 정도 강의를 하면은 무지하게 우울해합니다. 국제 정치는 도덕은 없나요? 국제 정치는 선하고 뭐 이런 건 없나요? 제가 그 질문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 나가지고 한 10만 명 죽은 해 3월 달이었어요. 그 쓰나미가 그 전에 크리스마스 때 일어나고 그거보다 불과 한 달도 안 되기 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불나가지고 그때 수백 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국제정치에는 도덕이 없나요?라고 물어보길래 그냥 질문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10만 명 죽었는데 그거하고 대구 화재 사건 수백 명 죽었는데 어떤 게 더 슬프니 그랬더니 전원이 대구가 더 슬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너네는 수백 명 단위로 인명피해가 난 게 10만 명 단위보다 더 슬프니? 그 인도네시아 사람 10만 명 죽은 것은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나죠. 어디서 배 한 척 깔아앉아가지고 500명 죽었는데 500명 죽었다라고 나오고 다행히 한국 사람은 없어라고 나옵니다. 그게 더 크게 나와요. 그래서 국제정치에서 도덕이 국경선을 보통 못 넘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도덕이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인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현실주의자는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 시비 거는 정책 그 자체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보는 관점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저도 이제 이거 학생들한테 가까다 그 이론을 테스트해 보는데 종이 꺼내 보세요 하고서 종이 꺼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우리나라를 빛낸 장군 이름 10명을 쓰고 왼쪽에다가는 우리나라를 빛낸 학자 이름 10명 쓰라고 그러면 학자 이름 10명 못 씁니다. 아무도. 장군 이름 10명 다 씁니다. 누구나. 계백장군, 을지문덕장군, 뭐 이순신 다 써요. 10명 다 씁니다. 양만충까지 10명 다 써요. 10명 역사 대학교 한 2, 3학년 학생은 10명 씁니다. 장군 이름. 그리고 여러분 저 세계 여행할 때 어느 나라 가든지 동상 중에 군인이 많습니까? 학자가 많습니까? 정치가가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군인입니다. 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제정치, 갈등, 전쟁, 장군. 그 우리나라도 기억이 장군이 기억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현실주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은 자꾸 그 나라하고 우리랑 그 사이좋게 지내면 평화가 온다. 국제정치에서는 착하면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애나키가 아닌 곳에서는 착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도 무정부 상태가 아닌 곳에서는 착하면은 일단 매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에서 착하면은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국제정치에서는 착한 거가 국제정책이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안보하고 착한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면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조선이 착하지 않아서 그렇게 전쟁에 시달렸나요? 착하게 굴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아니죠.
뭐 현실주의적으로 국제정치 한두 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03년 1월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프랑스 외무장관이 유엔에 와서 nothing justifies war 영어로 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지만 어떤 것도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냥 전쟁을 해버렸어요.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3월 27일 그러니까 전쟁 시작한 지 한 4일밖에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프랑스는 연합군을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죠. 어떤 것도 이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미국이 때렸습니다. 3일 만에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우리는 미국 편에 들 것입니다. 이게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분석이죠. 왜 프랑스는 미국을 막지 못했을까? 1. 힘이 약해서. 저 말할 필요 없습니다. 프랑스의 항공모함이 미국 거랑 능력이 비슷하다면 이라크 앞바다 가서 서 있으면 됩니다. 너가 공격하는 거 허락할 수 없어. 그리고 2. 왜 3일 만에 미국 편에 들겠다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의 이익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이익은 뭡니까?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 이라크한테 무기를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프랑스가. 그런데 후세인이 아웃되면 누구한테 돈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미국 편을 들고 더군다나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쓰면 미국이 화학무기 대량 파괴 무기가 있다고 전쟁했는데 있다고 인정해버린 거죠. 프랑스가 화학무기를 팔아먹은 모양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쓰면 나는 미국 편을 할 거야.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세상이 쉽습니다. 이론이 쉬워요. 제가 말이죠. 최근에 북한이 저래도 북한 저거 좀 끝난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그 보수적인 사람이 저보고 너무 낙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힘을 분석한 겁니다. 북한의 힘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걸 뿐이에요. 북한의 힘이 중국하고 합쳐도 미국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남한하고 합쳐도 미국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은 핵을 못 갖게 될 거고 중국이나 북한은 지가 원하는 세상을 못 만들게 될 거다. 푸틴이 한 얘기를 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잠깐 얘기를 든다면은 푸틴이 그랬습니다. 냉전이 끝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냉전 시대 때 동물 3마리가 달려가다 구덩텅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늑대가 빠졌고 하나는 여우가 빠졌고 토끼가 빠졌어요. 근데 여우가 늑대 보고 토끼부터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늑대가 여우를 잡아먹었어요. 그게 푸틴이 말하는 냉전의 비유입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은 늑대고 소련은 여우고 중국이 토끼였는데 자기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또 3마리가 빠졌습니다. 근데 처지가 바뀌었대요. 미국은 늑대 그대로 있고 중국이 여우가 됐고 자기는 토끼가 됐는데 불행한 일은 토끼하고 여우가 힘을 합쳐봤자 늑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푸틴 철저한 리얼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낙관론이 아니라 힘을 분석한 거다. 저거 힘을 분석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낙관적으로 세상을 보니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낙관적이 아니라 힘을 미국하고 중국 싸우는 거 보세요. 그게 힘의 대결이지. 어떤 사람은 문명의 충돌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전쟁에 패했으니까 와 있는 거죠. 이 쉬운 답을 이 사람이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의 계산이 틀린 거예요. 미국이 너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시간 주고 48시간 줄 테니까 아들 데리고 도망가 그랬는데 덤벼 그랬습니다. 덤벼 그런 이유는 미국이 10,000명은 죽을 거라고 본 거예요. 자기네 100만 명 죽을 때. 그리고 10,000명 죽으면 자기가 이긴다고 본 겁니다. 자기는 100만 명을 이룰 수 있지만 미국은 10,000명을 이룰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 힘의 계산이 틀린 겁니다. 근데 미국은 뭐 10,000명까지 전사도 안 했고 바로 이런 이거가 이제 분석 방법인데 현실주의는 도덕을 따지지 않다 보니까 좀 그래요.
미국 역사에서 국민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링컨입니다. 인구 3천만도 안 됐을 때 60만 명이 죽은 나라예요. 지금으로 치면 600만 명 전사한 겁니다. 지금 인구 비율로 치면은 남북전쟁에서. 근데 저 사람이 왜 영웅이 됐을까요? 정말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전쟁에 이겼기 때문입니다. 졌으면은 저 사람은 미국 역사책에 아주 분열주의 나쁜 사람으로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걸 말로 해결하지 않고 싸우려다가 두 나라를 만들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때 영국은 남군 도와주려고 애를 썼죠. 근데 영국의 여론이 북군 쪽이라서 영국이 행동으로 옮기질 못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이 외무장관이 드디어 미국이라는 무서운 나라의 등뼈를 부러뜨릴 기회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국제정치 그런 겁니다. 영국이 보기에 미국이 큰에게 무섭거든요. 저걸 어떻게 잡을 생각을 했는데 남북전쟁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 사람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영국 그때 파머스톤인가? 드디어 미국의 등뼈를 분지를 기회가 왔다. 그래서 미국도 영국도 두 나라가 힘을 경쟁할 때는 서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영국을 철저히 믿는 거, 영국이 약하니까 믿는 거예요. 지금은 믿을 수 있죠. 네가 나한테 덤비겠니? 그래서 이 미어시아무 이 책에 보면은 지난 75년 동안 영국의 국력이 실제보다 서너 배 강했더라면은 미국과 영국 사이는 친한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쓴 겁니다. 왜? 의심해야 되니까 그 힘을. 히틀러도 히틀러 선전하는 영화를 보면은 히틀러 광고 영화를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인기가. 제가 그 미국에서 오하이오 대학에서 2차 대전 전쟁사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저는 이미 박사를 다른 데서 받은 학생이니까 2차 대전 전쟁 그 비디오를 보여주고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봤는데 나보고 그 영화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 그래서 야, 나는 그 히틀러가 저렇게 잘생긴 녀석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교수가 맞아, 우리는 못생긴 히틀러만 보고 살았지. 그렇죠. 히틀러가 전쟁에 진다면 정말 포악하게 생긴 히틀러만 보고 살았는데 독일의 선전 영화를 보니까 히틀러는 배우처럼 잘생긴 녀석이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여인들이 펄펄 뛰더라고요. 이거 영화에.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 이 책 하여간 이게 미국에서 지금 많이 보는 책이고 이 책 저 2판 번역할 때 우리 그 출판사 사장께서 자기는 1,500권을 찍으면서 3년 동안 팔 계획으로 찍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3주 만에 1,500권이 나갔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장서부터 5장까지를 제가 얘기한 거를 듣고 읽으면 쭉쭉 나가는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국제 정치 이렇게 보고 쓴 거구나. 그리고 6장서부터 9장까지는 그것을 증명한 겁니다. 세계 역사를 가지고. 그래서 그건 역사책이에요. 이 책의 절반은 역사입니다. 유럽 강대국 국제정치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 1판에는 마지막 장이 21세기의 세계 정치였는데 그거를 빼고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는가라는 챕터가 이제 10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2판이 된 겁니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이론에 의하면 중국이 부상하는 거는 중국이 깡패거나 못된 나라가 돼서 부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도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1등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면은 심각한 안보 문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패권국이 되면은 패권국은 다른 말로 해서 국가 안보 문제가 해결된 나라가 패권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패권국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헤게모닉 파워. 독일이 패권국 되려고 덤벼든 겁니다. 나폴레옹이 패권국 되려고 덤벼든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던 나라들은 그 패권국의 자리를 평화적으로 양보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그 나라들도 패권국이 되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미국은 패권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구의 패권국은 이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미국은 패권국이면 패권국인데, 즉 영어로 헤제모닉 파워인데 글로벌 헤제몬은 아니에요. 그냥 서반구에서 패권국일 뿐입니다. 서반구에서. 아직까지 세계의 패권국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글로벌 패권국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나오면 그걸 가서 막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미국은 서방부의 패권국인데 미국의 대전략, 유럽에서 미국에 맞먹는 나라가 나오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에 맞먹는 나라가 나오는 것은 무슨 일이라도 막아야 됩니다. 유럽의 챔피언은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위협합니다. 아시아의 챔피언은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대전략, 아시아 챔피언 출연 금지, 유럽 챔피언 출연 금지. 그거를 이제 멋있는 말로 하면 유럽과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 일본이 세면은 중국을 도와주고, 중국이 세면 일본을 도와주고, 영국이 세면은 독일 도와주고, 독일이 세면은 영국, 프랑스 도와주고, 소련이 셀 때는 뭉쳐서 맞짱 떠주고. 그게 미국의 패권 전략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내가 챔피언 해야 되겠어. 그런데 미국이 아시아에서 챔피언십을 중국한테 뺏기면은 그거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지기 때문에 그거는 죽어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라도 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장,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중국 사람들이 화평 굴기, 우리는 평화적으로 부상한다. We will rise peacefully. 이 책 10장의 제목은 Can China rise peacefully? 첫 번째 문장 No. Impossible. 그래서 중국도 악당이 아닙니다. 미국도 악당이 아닙니다. 중국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날 중국 사람들은 일단 제일 힘든 국가 안보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누구든지 중국한테 못 덤비니까 그 중국은 그 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미국은 그것을 뺏기지 않게 노력을 하고 그 강대국들이 전부 다 합리적인 올바른 계산에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전쟁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강대국 국제정치는 비극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서구적 강대국적 학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이론은 역사상 나타났던 10개 국가, 기껏해야 10개 국가의 행동을 분석하고 만든 이론이에요. 그 10개국이라는 거 뻔합니다. 지금 강대국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그리고 이제 프랑스, 기껏해야 이태리 좀 껴줄 거고, 그리고 옛날에 올라가면 스웨덴 좀 들어갈지 모르고, 그래서 한 10나라예요. 최근에 역사한 10나라의 행동을 가지고 국제정치학 이론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파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 파워는 별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거가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 거죠. 왜? 우리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라는 세 개의 강대국들, 그 나라 틈바구니에 있기 때문에 그 네 나라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아는 것은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물론 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그 이론이 정말 압도적으로 강대국의 행동을 분석하는 이론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적실성이 대단히 큰 그런 것을 시사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이제 질문했던 거예요.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 답은 국가 안보죠. 그걸 위해서 국가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힘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한다. 어떻게? 내 힘을 증진시키는 방법, 그리고 남의 힘을 빌리는 방법, 동맹이죠. 또는 무서운 나라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 외교죠. 그게 바로. 그래서 국가 안보라는 건 무엇이냐? 무서운 나라로부터 오는 위협을 줄이려는 모든 행동이 국가 안보론입니다. 무서운 나라, 미운 나라가 아닙니다. 무서운 나라. 그 무서운 나라는 누구냐? 가까이 있는 우리보다 힘센 나라가 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있다는 건 지정학이죠. 먼데 있는 힘센 나라는 안 무서워요. 우리 영국 무섭습니까? 독일 무서워요? 가까이 있는 일본하고 중국이 무섭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강대국. 그런 것이 이제 국제정치 현실주의에서 나오는 그 몇 가지 이론입니다. 패권국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가?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정의하자.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서 책을 읽을 때 요것이 그 주제로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실주의 요약도 그냥 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이해가 떨어지는 거가 우리나라는 국제 정치의 역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국제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우리가 중국 앞에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겐소 교수의 책을 보면은 아시아에는 국제 정치가 없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 독립국가로 구성된 국제 체제가 아니니까. 국제 체제 자체가 아닙니다. 국제 체제는 정의상 독립국들의 모임입니다. 중국이 제일 위고 중국은 황제인데 황제를 칭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죠. 중국만이 황제고 우리나라는 왕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못한 것은 공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못한 것은 후입니다. 그보다 더 못한 건 백자남. 그렇게 그 계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하고 영의정하고는 계급이 있으니까 거기는 무정부 상태가 아니에요. 그 중국식의 국제 정치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IR, International Relations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국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좀 감이 떨어집니다. 그 몇백 년 동안 안 해봤거든요. 그냥 중국이 뭐 다 지켜주겠지. 중국 밑에 있음으로써. 그렇게 이제 그걸 뭐 좋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자주권을 그 주권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자주권과 안전을 얻었다. 안전을 얻었다. 주권을 조금 양보하고. 근데 지금 현실 국제 정치에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당당하게 1대1로 마음먹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하에.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힘이 빠져가지고 일본한테 전쟁에 졌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황제가 되죠. 대한제국이 됩니다. 과거 같으면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이 되는 것이죠. 왜? 중국의 권위가 우리한테 더 이상 안 오니까 황제를 칭하는 나라가 힘이 세서 황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중국적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바람에 조공제도가 무너져서 황제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 이익에는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보면은 일본은 영원한 적이 되는데 일본하고 미국이 핵폭탄까지 얻어맞은 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그렇게 잘 지는 걸 보면 일본은 확실히 서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서양 책에 서양 국제정치학 할 때 서양의 국제정치학과 일본은 동양과 다르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쪽에다 껴주는 거예요. 그 일본은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한테 핵폭탄을 맞았다 그러면 그 나라랑 잘 지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 성격상? 아마 1000년이 지나가도 그건 원수로 남을 겁니다. 근데 일본은 뭐 몇십 년 만에 친구가 돼버리잖아요. 이것도 세계에서 제일 친한 친구. 그게 바로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 영원한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다. 파머스턴 영국 수상이죠. 그리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지속주의가 완고한 혐오감을 갖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열정적인 애착심을 갖는 태도를 배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열렬하게 친하고 어느 나라는 열렬하게 미운 나라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미방위조약에 보면은 6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미동맹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점 딱 찍고 그다음에 and, or와 but 이런 말 없이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이 조약을 끝내자라고 제안하면 1년 후에 끝난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미국은 영원한 동맹을 맺지 않으니까 그 문장을 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빼달라고 막 졸랐는데 미국이 안 빼줬죠. 그건 미국의 그 국가의 기본, 영원한 동맹이 없는데 이 조약은 영원하다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should remain permanently 라고 해놓고 점 찍고 그러나가 없어요. 그냥 점 딱 찍고 한미 양국 두 나라가 그중 한 나라가 원하면은 1년 후에 자동 폐기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워싱턴이 가르침이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는 혐오감이나 상습적인 호감을 갖는 국가는 어느 면에서 볼 때 노예 국가나 다름없다. 이 사람 벌써 200 몇십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서양식 국제정치, 현실주의적으로 감이 잡혀있는 사람이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이제 쭉 보시고
뭐 요거는 아까 육군을 강조한다는 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만 잠깐 얘기하고 이제 대충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그 국경은 무지하게 매일 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국경이 변하지 않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독도가 우리 거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책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정답을 한마디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거인 이유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 의하면은 우리가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국제법 역사가 그게 우리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 거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군사력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있답니다. 만주 누구 건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한때 우리 거였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을 때 고구려가 우리라면은 중국은 고구려가 자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이 고구려를 만주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입니다. 국제법 독일 영토 변하는 거 보세요. 독일. 이게 어떤 게 독일입니까? 이게 독일이 이렇게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뭐 휘장크 변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세요. 독일이 얼마나 변하는지. 지금 이제 이렇게 됐죠. 옛날엔 여기 다 독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국제정치에서 영토는 쉬지 않고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실주의적인 이제 그 얘기인데, 요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미여시에모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주 결정적으로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제가 이제 뭐 일단 그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겠는데, 서문에 특히 그간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하게 될 경우 중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마치 미국이 서방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아시아 대륙에서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 문화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라던가 중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가장 좋은 보장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에 근접한 도전국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패권국도 평화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도전국한테 양보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이제 패권전쟁 이론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날 2등이 된다면은 그것은 중국한테 전쟁을 진 결과지 평화적으로는 2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압도적인 다수의 한국 국민이 이제 중국은 경제 성장이 빠르니까 언젠가 미국이 2등이 될 거야. 국제정치에 없는 것을 그동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정치에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뺏어서 1등이 되고 싶으면 미국을 군사력으로 압도해라. 그런데 미국은 전쟁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죠. 전쟁 안 하고 이길 때 중국을 무릎을 꿇리겠다고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보니까 지금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을, 일본은 아주 쉽게 미국이 무릎 꿇렸죠. 잃어버린 20년.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심각한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에 유사한 심각한 안보 경쟁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것이 2004년에 그 일판의 한국판 서문에 써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만약 중국의 고도 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한국에 미국이 있는 이유는 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60년 전에 미국이 한국에 온 이유는 뭐다? 소련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왔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것을 막는 것은 미국의 별 대수가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변수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의도를 품을 정도로 막강해지지 않는다면, 즉 힘이 더 이상 못 큰다면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계산은 언제냐면은 중국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큰 나라죠.
미국이 빠지게 되면 한국이 잘못하면 중국 영향권 밑으로 들어가죠. 그래도 미국의 균형에 영향이 안 미친다 그러면 가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너가 중국 밑으로 들어가 봤자 우리한테는 그게 대수가 아니야 라고 하는 날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우리한테는 뭡니까? 독립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미국이 떠나면은 일본하고 중국은 지금 일본이 왜 독도 안 건드립니까? 한국보다 힘이 약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에 얽혀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빠지면은 우리가 일본하고 매일 맞짱 뜨는데 독도 지킬 힘이 있느냐 우리 힘으로 그거 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 살아갈 것이며 국가의 생존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어느 날 한국에서 손 떼는 날 한국 핵무장하는 거 뭐라고 안 그럽니다. 지금 도와주니까 너 하지 마. 내가 도와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일판 서문에 미요시 이모가 써서 보내준 얘기입니다. 참 노골적인 현실주의죠. 노골적인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언제 미군이 철수하느냐, 북한하고 타협?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의 힘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있으라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판단하기에 뭐 중국 이거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러면 가는 거죠. 또는 일본이 무서워지면 그래도 또 안 갑니다. 일본이 아시아 챔피언이 되는 건 미국이 막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국제정치를 힘으로 분석하는 것이 저는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미국 학자라면은 꼭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국제정치가 뭐 꼭 이렇게 주먹만 가지고 하는 거니? 말로도 하는 것이지. 미국 사람들이 널널하게 여유 있을 때 하는 말이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니 다른 나라들이 전쟁하면 꼭 전쟁터는 한국입니다.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왜 한국에서 싸웁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왜 한국이 전쟁터가 됩니까? 우리가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가? 야, 우리 땅에서 너네들 못 싸워 정도도 안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힘쓰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우리 땅에서는 못 싸우죠. 근데 지금 우리 땅에서 싸울 것 같잖아요. 보니까. 바로. 이게 한 5분만 더 할 수 있나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 The Jungle Grows Back. 미국의 그 로버트 케이간이라는 뭐 아주 꽤 괜찮은 학자입니다. 정글이 새로 돌아오고 있다. America and our Imperial World. 미국과 우리의 위험한 세계라고 했는데, 저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미요시에모 교수 이 책은 그 미국의 이 사람이 설명하는 이 정책을 여기서 아주 박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말이죠, 이 세계를 현실주의적으로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은 미국은 말이죠,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독일, 이 나라가 왜 전쟁을 했을까? 일본, 저 나라가 왜 전쟁을 했을까? 돈 벌려고 전쟁을 했구나. 너네들 전쟁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미국이 만든 세계는 국가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돈 버는 세상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너네들 안보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일본이나 독일이 돈을 많이 번다며 이 돈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거는 내가 지켜줄게.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정책이 리버럴 헤지모니입니다. 자유주의적 패권국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강대국은 돈만 많이 벌면 되는데 모든 전쟁은 미국이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리버럴 헤게모니 되다 보니까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전쟁은 아닌데 하여간 지구 어디에서 미국이 전쟁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트럼프가 그거 관두겠어라고 나온 겁니다. 위대한 나라는 영원히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야. 근데 미국의 지난 70년 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은 퍼머넌트 워를 상정하는 겁니다. 미국은 영원히 전쟁하는 거예요. 물론 전쟁이 큰 전쟁은 아니지만은. 왜? 세계 질서를 내가 지키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런다. 이 저자는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쓴 책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썼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가 원래는 정글인데 그 지구 정치가 정글이라는 것은 1930년대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나와서 막 엉망 만들고 독일 나와서 엉망 만드는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일본, 독일 같은 거 나온 걸 미국이 최대한으로 억제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글이 아니라 1945년에 이후의 국제체제는 정원입니다. 정원. 미국이 정원산 노릇을 해준 거예요. 잡초가 돋아나면 가서 자르고 넝쿨이 오면 가서 자르고. 그런데 미국이 더 이상 그 짓 안 하려고 그래서 정글이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쓰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그 쓴 정글이란 말을 제일 처음에 썼다고 그러는데,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선량하게 사는 것. 예, 그거는 국제정치가 무정부 상태가 아닐 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선량한 놈이 먼저 죽죠.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국제정치에서 실수하는 것은 죽는 일이나 마찬가지다는 그 얘기입니다. 국가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제 이것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그동안 유지했던 그 미국이 세계를 정글이 아니라 정원처럼 만들고 유지했는데 나 이제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것을 못하면 안 된다라고 비난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그거 고만해야 돼라고 쓴 책입니다. 그거 고만해야 돼. 미국이 리버럴 헤지모니 돼가지고 뭐가 미국한테 도움이 됐는데 라는 거를 아주 이론적으로 미국은 그동안에 현실주의를 따르지 않고 미국이 패권국이 된 다음에 리버럴 자유주의를 따랐다. 근데 자유주의는 결국은 국제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 사람은 이론이 아주 클리어한데 자유주의는 민족주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유주의가 민족주의를 못 이겨요. 자유주의는 저 나라의 국민의 권리와 이런 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민족주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국제정치는 아무리 자유주의, 국제주의 해도 민족주의를 못 당한다라는 뭐 그런 논조로 쓴 책인데, 이거 뭐 지금 제가 부지런히 번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정글로 돌아가는 것인데, 한반도는 평화가 옵니까? 그러면은 위기가 옵니까? 위기죠. 왜? 중국하고 미국이 맞짱을 뜨겠다고 그러고 미국이 옛날처럼 그 자유주의적 질서를 고만 유지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현실주의적 국제 질서로 돌아가고 미국하고 중국은 한번 붙는데 여기서 한국이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평화가 왔다라는 것은 구조적인 면에서 틀리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민족끼리라는 주장이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힘이 세졌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국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할 때 우리 민족끼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였으면 통일도 다 됐고 다 했어야죠. 근데 그게 이제 국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직 통일도 못 되고 있는 것이고, 분단도 국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된 것이고, 전쟁도 그래서 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우리나라 요새 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주의적이에요. 좋은 대통령끼리 모여서 사인하면은 평화가 온다. 뭐 사인해서 평화가 오면은 전쟁이 왜 이렇게 많나요? 오늘 그런 내용을 뭐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복잡한 책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복잡한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원리를 알면은 지금 미국의 한반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 중국이 미국의 적수니까. 중국을 다루는 데는 한반도처럼 중요한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한몫하는 겁니다. 미어시에모 교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책 중간에 미국이 아무리 세계에서 강한 나라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대국하고 싸울 만큼 강하지는 못하다. 근데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대국 이름이 뭐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대국하고 육지로 연결된 것에 미국의 기지를 낼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된다.
북한 아니겠어요? 북한.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북한을 접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접수되면은 중국은 이제 끝나는 거죠. 평택은 공군이 필요합니다. 해군이 필요하고 신의주는 육군만 가지고도 됩니다. 북한은 참 무서운 얘기들 써 있어요. 저런 책 보면은 그게 국제 정치의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키신저 같은 사람 참 뭐 그 사람 배울 거가 많은데 나는 그 한국학자로서 키신저 글 쓴 거 보면 화가 나는 것이 많습니다. 6.25 때 원산하고 그 평양 거기까지 가서 더 이상 안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는 중국이 갖고 밑은 한국이 가지면 통일됐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통일된 한반도는 평안북도, 한경북도는 중국이 가져가는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런 거는. 근데 강대국들은 강대국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약소국 하나 죽는 거는 강대국의 평화를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일이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폴란드 없어지고 뭐 조그만 나라 없어지는 건 대수가 아니에요. 강대국 하나 사는 거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보면은 뭐 화가 나지만은 그 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다다가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약소국 국제정치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 뭐 만들어서 공부하는 건 좋죠. 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국제정치에서 얼마나 적응력이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너는 전쟁 얘기만 하고 너는 왜 강대국 얘기만 하느냐 그런 말 하면 저는 그래요. 너 영화 보고 오면은 주인공 얘기하지 주인공 얘기하지 뭐 단역 배우들 얘기하냐. 결국 국제 무대의 주인공이 그 뭐 10개 이내의 강대국입니다. 우리도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도 세계 5대 강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5대 강국 통일하고 한 10년 후면 될 수 있습니다. 통일하고 한 10년 지나면 우리나라 경제력이 영국 경제력이 나오고 통일하는 순간 군사력은 프랑스래요. 인구는 독일 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세계 5대 강국이죠.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요 정도로 충분해. 우리는 오손도손, 국제정치는 오손도손 못 살아서 문제예요. 오손도손 할 수 있으면 뭐 일본이 우리 건드리지 않았죠. 중국이 뭐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현실을 알자라는 말씀을 뭐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 책이 다행스럽게 한국학술원에서 2004년도 우수 학술 도서로 이제 돼가지고 그 정부에서 몇천 권을 사가지고 전국 각지의 도서관에 다 돌렸더라고요. 이렇게 뭐 또 관심 있는 사람들 볼 수 있게 저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